베첼리오 티치아노 장인 신분에서 귀족 지위에까지 오른 베네치아 최고의 초상화가 베첼리오 티치아노는 1480년대 중반 번성하는 이탈리아 제국의 북쪽 변두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라난 곳은 돌로미티 지방의 카도레라고 하는 궁벽한 산골이었다. 이때 그의 예술가적 재능이 눈에 띄었는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티치아노는 꽃잎을 빻아 집을 만들어서 성모를 그렸다고 한다. 지방의 유명 인사였던 부모는 티치아노가 겨우 9살일 때 아들의 장래는 남쪽의 큰 도시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어느 격식이 있는 공방에 도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인맥을 동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일했던 작업장은 국가시설이었던 성마가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 모자이크 제작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어린 티치아노는 베네치아 특유의 풍요로운 빛을 비롯해 예술적인 다양한 전통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접했다. 피렌체와 대조적으로 베네치아의 예술은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덜해 현실적이고 다채로웠다. 매춘부와 환낙가로 유명해 유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확실히 좀 더 열정적이고 관능적이었다. 피렌체의 하늘은 언제나 파랗고 완벽하며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베네치아의 분위기는 낯설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육감적이면서 현실적이다. 티치아노는 이러한 특질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드러냈다. 모자이크로 도제 생활을 한 후 이제 10대에 접어든 어린 티치아노는 베네치아의 공식 화가인 젠틸레 벨리나의 공방에 들어가 세계 그라인딩 기법과 화판이나 캔버스를 마련하는 등의 실제적인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10대의 티치아노가 노년의 장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벨리니는 빠른 속도로 드로잉하는 것을 좋아했던 티치아노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 아이는 절대 화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공방으로 옮기는데 조바심이 난 티치아노는 벨리니의 형제인 조반니 벨리나의 제자로 잠시 동안 지냈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유명하고 실력 있는 화가 조르조네와 작업을 했다. 이즈음 20대 중반이었던 티치아노는 종교적인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며 독일인 상인들을 위한 대운하 근처에 거대한 창고 교역소를 장식하는 일에 스승인 조르조네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1513년 티치아노가 25살쯤 되었을 때 도제궁에 거대한 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곧이어 베네치아 정부의 최고 화가로 임명되었다. 티치아노는 이제 베네치아 사회의 중심인물로 부상했으며 이후에 성취한 국내외의 명성으로 사실상 귀족 지위에까지 올랐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기사 자기를 수여했을 때 정식으로 이와 같은 신분을 얻었는데 화가에게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나 모자이크 기술자들은 여타의 장인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시계 기술자나 보석 세공인처럼 그들은 값비싼 노동을 수행하는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고 미적 감각이 배어있는 기술 또한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공업자의 신분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푸주안이나 빵 제조업자들보다 나은 위치였지만 의사나 학자 또는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했던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상인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귀족으로 베네치아를 통치하고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 약 150개의 가문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나 화가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티치아노가 살아있을 때였다. 티치아노와 동시대의 인물이자 조금 더 젊었던 피렌체의 화가이자 건축가, 전기작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 바사리 역시 티치아노와 같이 상류사회에서 환영받는 인물이었고 후원자인 메디치가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바사리가 불후의 명성을 얻은 것은 전시대의 예술의 변화를 기록하고자 했던 노력 때문이었다. 그 결과가 예술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최초의 미술가 열전이었다. 화가를 새롭게 존경하게 된 연어는 바사리가 천재라고 불렀던 자질에 있었다. 천재의 어원은 세속적인 일에 끼치는 신성한 영향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창조성이라는 특별한 영감을 의미했다. 이 말은 토스카나인들과 같은 특정 집단의 특징을 규정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어 경의와 찬탄의 대상이 되었던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을 일컫는데도 사용되었다. 미켈란젤로가 바사리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지만 티치아노는 천재들의 신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1500년 무렵 문화적인 인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티치아노가 카를 5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을 때 붓을 떨어뜨리자 황제가 몸소 허리를 굽혀 집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아펠레스 앞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화를 연상시키는 이 이야기는 카를 황제의 특별 대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각별한 경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두 화가와 두 황제의 유사함은 특히 카를 5세가 티치아노를 유럽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만든 귀족이라는 특권을 부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티치아노는 곳곳에서 찬미를 받았다. 절친한 친구인 풍자가 피에트로 아레티노는 티치아노의 그림에 나타난 색과 형태는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티치아노 본인 역시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로부터 다른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언제나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왕과 여왕은 초상화와 관능적인 누드화를 요청했다. 특히 독실하고 검소한 성격을 지닌 스페인의 펠리프 2세의 초상화 요청도 있었지만 티치아노는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의 종신직을 모두 거절했다. 티치아노는 군주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동시대인은 티치아노의 집에서 열린 파티를 다음과 같이 잊지 못할 행사로 서술했다. 고명한 예술가인 티치아노의 즐거운 정원에서 바쿠스 축제처럼 열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에 초청을 받았다. 멋진 연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따운 일인가. 테이블에 앉아 내가 발견한 것은 그날의 가장 멋진 분위기 중의 일부였다. 테이블에 각자 자리를 잡기 전 우리는 주최자의 멋진 그림에 감탄하면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작은 호수에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타고 다양한 목소리와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곤돌라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눈에 띄었으며 자정이 될 때까지 행복한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 그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맛좋은 고기와 값비싼 포도주를 비롯해 이러한 축제의 자리에 걸맞은 온갖 쾌락과 여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경은 한낱 장인에 불과한 사람의 가정이나 삶과 거리가 먼 것은 당연했다. 티치아노가 속한 귀족 계급은 당시로서는 완벽한 정부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창안했다. 베네치아의 법령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주목할 만한 역사는 베네치아의 건물이나 매운굴처럼 유람객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 영국의 의파들과 네덜란드의 과도정치 지지자들, 그리고 유럽에서 질서가 잡힌 국가의 이론가들이 보기에 콘타린이나 그리티 같은 베네치아의 유명한 가문은 마치 로마 공화국의 원로원이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 이들 가문의 귀족들은 단호하지만 현명하게 통치하는 방법의 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티치아노는 초상화를 통해서 귀족들의 자신감과 엄숙함을 포착해냈다. 총독 그리티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을 암시하는 매우 크고 골격 있는 손을 가진 권위의 구현 그 자체다. 성모의 발치에 그려진 페사로 일가 또는 성 십자가의 유골함 앞에 도열한 벤드라민 가족은 베네치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귀족 가운데 한 명인 코르나로 가문이 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이들과 손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마치 성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권력의 위계는 심지어 친족 간에서도 각 인물의 키나 특징을 통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가족의 절반은 그림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어린 소년들은 그림에 등장하지만 딸이나 시누이 또는 이모나 고모 등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남성 이주의 세계에서 아내나 정부는 당시 사회생활이나 지적생활의 변두리에서 엄격하게 제한된 역할을 맡는다. 티치아노의 부인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부인은 티치아노가 40대에 결혼하고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카도레 출신의 여자로 출산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애지중지했던 아들 오라치오는 아버지가 죽을 뻔했던 똑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티치아노는 귀족들이 좋아했던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장면을 즐겨 그렸지만 포교자로서의 위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베네치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화국은 아니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기민하게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공화국의 안정은 유지되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교역도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귀족들은 약삭빠른 지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복지나 빈민구제와 같은 멋진 제도를 만들었는데 티치아노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이들 시설들 중 한 곳에 관료들의 초상화를 그려 찬사를 보냈다. 귀족들은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신앙과 관습의 자유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베네치아는 어두운 골목과 구석진 곳이 아주 많은 위험한 도시였다. 밤이 되면 각각의 섬은 다리를 통제함으로써 이웃한 지역을 차단할 수 있었다. 가장 고귀한이라는 뜻의 세레니시마라는 별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의 길거리 폭력은 10만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나중에 추기경이 된 피에트로 벤보는 거리에서 싸우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도시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귀족들은 모든 지역을 감시할 수 있었고 만약 감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정교한 밀고자 조직망을 동원하여 으름장을 놓았다. 티치아노가 가족 초상화에서 묘사한 의리의리한 예식 행렬은 시민들의 평온과 단결, 조화를 과시하는데 매우 적합했다. 그러나 정부는 탄식의 달이라고 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곳 근처의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중에 하나를 만들기도 했고 범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가차없이 처벌했다. 티치아노 살아생전에 있었던 산마르코 광장에서 벌어진 이단자들에 대한 인민재판의 모습을 한 여행자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성직자는 셔츠와 반바지만 입은 채 물가에 설치된 2개의 기둥 사이에 설치된 교수대에 묶여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혀를 잡아 뺐다. 그들은 4명의 다른 공범자들의 손과 혀를 잘랐고 눈을 후벼 팠다. 그런 다음 성직자를 새로 만든 우리에 가두고는 수백 미터 높이의 종탑 위에 매달았다.
그 죄인은 3개월 동안 빵과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이와 같은 베네치아의 이면은 티치아노나 동시대의 어느 누구도 세상에 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곧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그림을 통해서 티치아노는 베네치아를 풍요와 관능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했다. 그의 종교와 또한 풍요로움이 배어 있어 베네치아의 성직자들은 처음에는 티치아노의 분방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티치아노가 정부의 공식 화가가 되었던 해에 그는 프란체스코 교회인 프라리 성당 재단의 기념비적인 그림을 공개했다. 높이가 거의 7m에 이르는 이 그림은 성모 승천을 묘사했다. 휘황찬란한 색상과 거대한 인물들, 연극적인 몸짓과 귀여운 아기 천사들이 모여있는 이 그림은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소심한 프란체스코의 사람들은 선뜻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르네상스 예술의 새로운 스타일을 일구어낸 피렌체파의 영향과 그들이 펼친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미학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밖에서 가장 화려한 상찬을 받곤 했던 화가들은 티치아노를 비롯한 베네치아파들이다. 후원자들은 베네치아 출신 화가들의 그림이 이상적인 것보다는 실제 가까운 사람과 장소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다. 피렌체와 로마 등지에서는 리파엘파와 미켈란젤로파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지만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티치아노가 최고의 미술가였다. 당시에는 이들 화파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르네상스 예술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아마도 1545년 로마에서의 티치아노와 미켈란젤로의 짧은 조우일 것이다. 한 명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된 반면 다른 한 명은 강인하고 힘이 넘치며 심지어 완고할 정도로 두 사람의 스타일과 관심은 철저하게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화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미지와 고상한 지위를 창출했다. 티치아노는 교황의 초청으로 로마를 방문하여 바티칸 궁의 작은 궁전이었던 벨베데레 궁의 작업실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렀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바사리는 친히 그에게 도시를 구경시켜 주었다. 티치아노의 주요 임무는 후원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티치아노는 고령의 교황인 바오로 3세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영악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포착해 매우 강렬하고 심리적 통찰이 돋보이는 초상화를 그렸다. 교황 바오로 3세는 장군과 외교관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파르네스의 가문의 일원으로 교권의 최고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으며 반종교개혁 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뛰어난 전략가였다. 당시 티치아노의 또 다른 초상화에는 긴장감과 적개심이 완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은 여전히 인상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지만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미켈란젤로가 티치아노를 방문한 것은 티치아노가 로마에 머물 때였다. 그때 티치아노의 화판에는 헝클어진 침대 위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벌거벗은 다나의 매혹적인 초상화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교황의 손자 가운데 하나였던 추기경 알레산드로 파르네세가 위례한 그림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색감에 대해 칭찬을 했지만 부드러운 인물의 형상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켈란젤로의 보다 강인하고 강건한 미술에 대해 티치아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뚱하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후원자들과 일으킨 문제가 티치아노에게는 전혀 없었다. 로마의 초청을 받은 이후 티치아노는 황제 카를 5세의 부름을 받아 아우크스부르크에 2차례나 소환되었다. 이때 티치아노는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를 평범하고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안장에 앉은 외로우면서 근엄한 인물로 묘사했다. 그리고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탄 결코 나가본 적 없는 전쟁터의 상상 속의 승리자로 묘사했다. 티치아노는 카를 5세의 궁중에서 매우 편안하게 지낸 것 같다. 그것은 마치 태생이 귀족인 듯한 자신의 이미지를 드디어 확인했다는 안도감이었다. 바사리는 이렇게 말했다. 화가로서의 명성은 차치하더라도 티치아노는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예의 바른 품행을 지녔다. 그렇게 함으로써 티치아노는 자신의 뛰어난 작품과 상류층 인사들과 사귀고 호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쉽게 추월해왔다. 황제가 티치아노에게 주문한 그림 가운데 성삼위일체를 참미한 하늘의 영광에는 카를 5세가 수의를 입고 숭배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다. 4년 후 황제는 퇴위하고 스페인의 어느 궁벽한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냈다. 황제는 이 그림을 지니고 다녔는데 임종을 맞이한 침대맡에 걸려 있었다. 그림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이자 왕위를 계승한 펠리프 2세는 티치아노에 대한 선왕의 호의를 물려받았다. 펠리프 2세의 갓난아이에게 원대한 미래를 약속했던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묘사한 그림은 티치아노의 후기 작품 중의 하나였다. 후기 작품의 대부분은 분위기가 어둡다. 예를 들면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색조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때는 밤이고 순환받는 예수의 고통은 절제되어 있다. 바사리가 말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고 오직 멀리서만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거칠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단숨에 그린 대담한 붓터치로 그려져 있다. 한때 작품의 외관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노년의 거장은 이제 미완의 감각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티치아노는 그림 물감을 자신의 손가락에 또는 빗자루처럼 큰 붓에 비교했다고 한다.
자신이 표현했듯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신과 같이 말이다. 90살에 접어들었지만 티치아노가 여전히 활동적인 것으로 보아 후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노년에 대한 표상과 극단적인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티치아노는 죽기 전 20년 이상이나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았으며 훗날 유럽 미술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된 새로운 영역의 감각과 스타일을 자유롭게 추구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마르시아스는 이제 그의 관심을 지배하게 된 체념의 정서를 요약해주고 있다. 그림의 섬뜩한 장면은 연주 강연에서 아폴론에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티로스, 즉 마르시아스에게 벌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거꾸로 매달린 채 사티로스는 살가죽이 벗겨지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살가죽을 벗기는 이들은 모두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개 한 마리가 사티로스의 몸에서 떨어지는 피를 핥고 있다. 전체적인 화면은 어둡고 색조는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문제적 인물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미다스 왕이다. 그는 이 연주 경연의 심판자였으나 지금은 공포스러운 처벌을 지켜보면서 몽상에 잠겨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미다스 왕은 창조력이란 과연 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가? 라는 딜레마와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왕의 모습이 노년의 티치아노와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내용이 당시 티치아노가 실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티치아노는 최후의 그림인 대작 피에타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이번에는 죽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나 아리마테아의 요셉 또는 욥과 같은 숭고한 인물로 표현했다. 이 그림은 자신의 무덤을 위해 그렸으나 그가 묻힌 프라리 교회의 수사는 당시 창궐했던 패스트 때문에 성급하게 다른 결정을 내렸고 결국 티치아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무리를 지었다. 팔을 높이 든 채 절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조용하게 체념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려졌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티치아노가 죽었던 1576년을 기점으로 베네치아의 황금기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베네치아가 유럽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위대한 예술가 티치아노가 라파엘로나 심지어 미켈란젤로와 다르게 모든 후세대의 미적 관념에 비추어 결코 유행에 뒤처지거나 과소평가되지 않았던 것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예술과 삶이 근대의 상상력에 끼친 괄목할 만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